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네 사람들에게 죽어가던 여우는 너무나 억울했다. 어렸을 적 난 방학이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 왜냐하면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가야 했거든. 정말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렇게나 가기 싫었던지.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려가면 난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차에서 내렸지. 반갑게 날 부르는 할머니를 본 채 만취하고 그냥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못된 짓이었지만 그 시절엔 할머니 집에 가는 게 그렇게도 싫었나 봐. 확실히 시골이라 그런지 놀 곳이 하나도 없었어. 방학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주 정도 머무는 건데도 엄청 지루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필사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었지. 하지만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께는 나 같은 말썽꾸러기 짐을 덜 기회였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으셨겠지. 또 할머니도 나를 좋아했으니 방학마다 그곳으로 팔려가듯 가게 됐어. 투덜대는 나에게 아빠는 공기 좋은 곳에서 며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달랬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 동생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무려 10살 차이 나는 동생. 딱 내가 할머니 댁에 있을 무렵의 나이였거든.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동생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방에 들어갔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흘리진 않으셨어. 장손이라 그런가 싶었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고 그날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지. 그 시절 할머니 집이 있던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어. 슈퍼에 가려면 1시간을 걸어야 했던 곳이었지. 난 할머니 집에서 굴러다니는 고구마나 감자를 먹으며 심심한 입을 달랬어. 그러다가도 심심하다고 떼를 쓰면 할머니는 그런 나를 귀여워하시며 먼 길을 걸어가 내가 징징대던 과자를 사오셨지. 그 덕에 나는 시골에서 매일이 무료하진 않았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놀았거든. 사실 마을이라고 해봤자 10가구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말이야. 나를 보며 내가 엑슨의 손자냐? 며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 사이에 유독 나를 미워하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인사를 해도 답하지 않았어.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할머니 댁에도 나와 비슷한 또래의 손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손녀가 더 이상 시골에 내려오지 않아서 서운하셨던 거라고. 사실 그 손녀는 뒷산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손녀의 겉옷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밤에 병실에서 혼자 이 사실을 엿들었고 너무 무서웠어. 그렇다고 시골에서의 모든 기억이 무서운 것은 아니었어. 시골의 풀 냄새, 흙 냄새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어. 그리고 시골에서 먹던 작은 열매들, 그런 것들도 내 추억의 한 부분이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날 걱정하셨어. 저 산 뒤로는 가면 안 된다. 호랑이 나온다.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귀신이야말로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 결국 난 그 말을 흘려듣고 산을 넘나들며 놀았어. 늦은 오후 할머니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노을빛 속에서 언덕 위에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를 봤어. 처음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지만 저녁에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어. 내가 본 것은 백색 여우였고 마을 어른들이 나에게 절대 이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마을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말았고 예끼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지. 그 할머니는 백여우야. 내 손녀를 물어간 백여우다. 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할머니는 나를 안심시켜 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어.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산으로 올라가게 됐어. 산에서 본 것은 바로 그 백색 여우와 붉은 여우였어. 그들은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가 틀어지자 둘은 여우 형체로 싸우기 시작했어. 백색 여우가 붉은 여우의 목을 물고 있었고 붉은 여우는 나에게 도망치라고 했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빨간 여우를 몽둥이로 때리며 죽여버렸어. 죽어가던 붉은 여우가 날 바라보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그 일 이후로 나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후로 10년을 치매로 고생하셨지.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할머니의 몸에 자라난 빨간 털을 본 순간 나는 그 모든 일들이 여우의 저주였음을 깨달았어. 마을 사람들, 여우, 할머니 모두가 날 지키려 했지만 나는 그저 침묵했을 뿐이야. 결국 원하는 원한을 낳았고 그 붉은 털은 할머니의 고통을 상징했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백색 여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을 거야.
인간들은 역시 인간들이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날의 석양 아래에 서 있는 백색 여우의 뒷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숨소리. 나는 서울에서 자취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야. 가난한 대학생 말이지.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산 주식이 크게 올랐다며 나를 포함해 여러 친구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했어. 나는 조금 늦게 자리에 참석했는데 역시나 밥자리엔 술이 가득했지. 문제는 나는 술에 약하다는 거야. 친구들은 술을 좋아했지만 나는 마시지 못해. 그런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나도 술을 많이 마시고 말았어. 취한 몸을 간신히 부축받아 지하철을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 시계를 보니 자정을 살짝 넘겼더라. 씻고 잘까 고민하다가 그냥 침대에 누웠어. 피곤하고 술에 취해서인지 불을 끄는 것조차 잊고 그냥 침대에 누웠어. 불을 끄러가는 건 고작 몇 걸음이지만 그마저도 너무 귀찮았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스위치 쪽으로 갔어. 불을 끄면서 나는 침대를 슬쩍 봤는데 뭔가 검은 실뭉치 같은 게 보였어. 내 침대에 저런 머리카락 같은 게 있었던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술에 취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다시 침대로 가려다가 뭔가 찜찜했지. 그래서 한참을 서서 침대를 다시 보려고 했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결국 피로에 지쳐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어. 역시 침대엔 머리카락 같은 건 없고 부드러운 침대 커버에 감촉만 느껴졌지. 나는 잘 때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버릇이 있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잠에 들곤 했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들이쉬고 내쉬고 몇 번이나 반복하던 중 내 숨소리에 엇박자가 느껴졌어. 분명 나는 숨을 전부 내쉬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반 박자 늦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누워 있었어. 당황하지 않은 척 평소처럼 숨을 쉬려고 노력했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 체감상 20분 정도 흘렀을까 엇박자 나는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내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지. 그때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눈을 번쩍 떴어.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없었고 옷장 밑에 기어가는 벌레들만 보였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 천천히 내 숨소리에 집중하며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데 그 순간 내 얼굴에 무엇인가가 느껴졌어. 숨결이었어. 바로 가까이 내 콧잔등을 스쳐 지나가는 생생한 숨결이 느껴졌어.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떠버렸지. 눈앞에 있었던 건 시커멓게 그을린 무언가였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마치 불에 타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형체가 내 위에 떠 있었어. 그 형체는 너무 가까웠고 나는 그만 기겁을 하며 실신해버렸어. 다시 깨어난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어. 깨어난 이유는 심한 갈증 때문이었지. 방을 둘러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이상한 벌레들만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었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내가 본 그것은 너무 생생했어. 나는 이내 모든 것이 술 취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 그러면서도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데 뒤에서 다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인다. 흔들리는 시야가 겨우 초점을 맞추자 주위를 둘러봤다. 온통 새하얀 작은 방이었다. 옆에는 나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가 있었고 내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여기는 병원인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나는 침대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병실 문을 응시하며 몸을 긴장시켰지만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한숨을 내쉬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희미하게 떠오르는 내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였다. 기억이 난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죽어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머리에 충격을 받았던 순간뿐이었다.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죽었지? 내가 죽였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손목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서둘러 뽑았다.
침대볼을 찢어 손목을 지혈하고 방 안을 둘러보며 내 옷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실 어디에도 내 옷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벽에 붙어 문에 있는 작은 창으로 바깥을 살폈다. 다행히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안내 데스크에서 간호사 한 명이 졸고 있었다. 남자 탈의실이 보였다. 거기엔 분명 의사 가운이 있을 것이다. 간호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나는 문을 살짝 열어 복도로 나왔다. 허리를 잔뜩 굽힌 채 탈의실로 향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의사 가운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입고 다시 탈의실을 둘러보니 박스 위에 접혀있는 옷 한 벌이 보였다. 폴라티와 청바지였다. 나는 그 옷을 입고 그 위에 가운을 걸쳤다. 탈의실에서 나와 다시 복도를 살폈다. 간호사는 여전히 졸고 있었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3층이었다. 이 병원은 꽤 높은 건물이었다. 내려가는 동안 나는 영화 속 탈출 장면을 떠올렸지만 모든 게 운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계단을 내려와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출입구로 걸어갔다. 보안 요원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그저 수다를 떨며 지나쳤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길가로 빠르게 걸어갔다. 뒤돌아 병원을 보니 노란 빛을 내며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부터 기억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었다. 체력이 약한 여자친구를 위해 적당한 야산을 골라서 가기로 했던 거였지. 이제 기억이 난다. 나는 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산중턱에 도착하자 내가 그녀와 함께 있던 공터가 떠올랐다. 거기서 우리는 별을 보며 밤을 보내기로 했었지.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그녀를 데려갔고 나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서서 나는 멍하니 그곳을 바라봤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땅에 박혀있는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나 팠을까? 진흙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직도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나는 뒤로 자빠져 버렸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흙을 덮어버렸지만 그녀의 눈빛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았으니 복수를 해야 할 차례였다. 삽을 내려놓고 절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을 놓고 그녀에게로 가야 했다. 나를 용서해준다면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까만 밤하늘을 날아오르며 나는 땅으로 떨어질 순간을 기다렸다. 천장이 다시 보인다. 흐릿했던 시야가 초점을 맞추자 나는 다시 병실에 누워 있었다. 침대 옆에 심장 박동수를 알려주는 기계와 링거가 꽂힌 손목. 병실에 붙은 차트를 보니 실족으로 인한 타박상 외 쇼크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그저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왜? 네 번째 이야기 윗집의 아이.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살았어. 윗집에는 내 또래의 아이가 살고 있었지. 우린 자주 서로 오가며 같이 놀곤 했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듯이 아이들의 방은 같은 위치에 있었어. 우리 집과 윗집도 마찬가지였지. 나는 나의 방에서 천장을 두드리면 윗집 아이는 바닥을 두드리며 화답했어. 그렇게 우리는 방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키득거리며 놀았지. 그 아이와 나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여름방학 때 그 아이가 갑자기 죽고 말았어. 처음으로 겪은 주변 사람의 죽음이었어. 난 침대에 엎드려 그 낯선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만 자야지라고 생각하며 몸을 돌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천장에 그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려고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 두 눈을 질끈 감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도 못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모르게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꿈이었구나라고 안도하며 나는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 그 순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 윗집 아이관을 오늘 묵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에서 재워주고 싶다고 하셨대. 엄마는 아이 엄마가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대. 엄마가 말했다. 분명 어젯밤에 관을 똑바로 눕혀놨는데 아침에 보니 관이 뒤집혀 있었다는 거야. 다섯 번째 이야기 복도 끝에 있는 여자. 나는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 그 꿈 속에서는 항상 내가 자취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어. 그런데 늘 복도 끝에는 누군가 서 있지. 처음엔 그저 여자였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 여자는 뒤돌아서 복도 끝으로 사라지곤 했어. 한두 번 그런 꿈을 꿨을 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꾸나 보다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점점 선명해지고 더 자주 꿔지기 시작했어. 그날도 어김없이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어. 복도 끝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서 있었고 나는 그 여자를 따라 걸었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여자는 늘 그렇듯 뒤돌아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나는 그 여자가 사라진 곳으로 다가갔고 끝없는 계단이 보였어. 계단을 내려가자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지. 마침내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걸 봤어. 그 여자는 울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멈칫했지만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봤어.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어. 여자가 내게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 여자는 내 앞까지 다가와 손을 뻗었어.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스치던 순간 나는 깨어났어. 숨이 턱에 차올라 가슴을 헐떡이며 깨어났지.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제는 그 꿈이 너무 두려워졌어. 언제나 복도 끝에 서 있는 그 여자.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여섯 번째 이야기 그림자 속의 남자.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어. 분명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뭔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했어. 내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느껴졌고 그때부터 나는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지. 머릿속으로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무거워졌어. 그러다 갑자기 내 시야 끝에서 어떤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 나는 그 남자를 보려고 했지만 마치 몸이 묶여있는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남자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크게 보였고 방 안은 더 어두워졌지.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그저 검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고 나는 그저 그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나는 몸을 움직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애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남자는 내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뒤틀려 있었지. 눈이 없는 얼굴, 입만 벌어진 채로 나를 쳐다보는 그 남자를 보고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몸이 풀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방 안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 분명 무서운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생생했고 그 남자의 얼굴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 이후로 난 가끔 그 남자를 꿈에서 보게 돼. 그림자 속에 숨어서 나를 쳐다보는 남자. 그 남자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해. 일곱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하룻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 우리 모두 대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었거든. 목적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정했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신나게 놀고 싶다는 생각이었지. 그렇게 우리는 가벼운 짐만 챙겨 시골 마을로 떠났어. 도착한 마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적하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더욱 신났던 것 같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우연히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어. 마을에서 꽤나 떨어져 있고
사람 손이 오래 닿지 않은 듯한 곳이었지. 저기 폐가 같다. 친구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 뭐, 한번 들어가 볼까? 다른 친구도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지. 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그 폐가에 들어가 보자고 했어. 뭔가 무섭기도 했지만 다 같이 있으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는 폐가로 들어갔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 안은 정말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었어.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어. 평범해 보였지만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 웃음이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어.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인가 봐. 친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 우리는 폐가를 구경하다가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 폐가의 뒷마당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어. 거기서 뭔가 낡고 허름한 나무 상자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 이거 뭐지? 한 친구가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꽤 무거워 보였어. 이거 우리 같이 열어보자. 모두의 호기심이 발동해 우리는 상자를 열기로 했어.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어. 오래된 인형, 낡은 장식품, 그리고 낡은 일기장 같은 것들이었지.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권의 오래된 책이었어. 책은 굉장히 낡았고 표지엔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어. 그 기호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였어. 이거 무슨 책이지? 나는 책을 손에 들고 살펴봤어. 책을 열어보니 안에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 그냥 폐가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책이니까 그런 거지. 뭐 별거 있겠냐?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는 슬슬 그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서둘러 폐가를 나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오는 길에 한 친구가 말했어. 아까 우리 상자에서 꺼낸 그 인형,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나는 그때야 생각해보니 그 인형의 모습이 뭔가 섬뜩했다는 걸 떠올렸어. 낡고 해진 인형이었지만 그 눈빛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숙소에서 쉬기로 했어. 아무도 없는 마을이었지만 운 좋게도 한적한 민박집을 찾을 수 있었거든.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낮에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근데 너네 그 폐가에서 뭔가 느끼지 않았어?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 뭐?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그게 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지. 그 상자 안에 있던 물건들. 특히 그 인형.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그 친구는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순간 숙소 창문이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어. 밖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지. 우리는 순간 놀랐지만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라며 웃어넘겼어. 뭐야, 우리 괜히 무섭게 생각한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말하며 웃었어.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폐가의 책과 인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특히 그 책에 적혀 있던 이상한 주문들.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꾸만 생각났어.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 하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 머릿속에서는 그 인형과 책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 맴돌았고 불안한 기운이 나를 괴롭혔어.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도 들렸어.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지만 창문 밖을 내다보려는 용기는 나지 않았어. 그때 방 안에 있는 거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어. 거울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어. 뭐지? 착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어. 하지만 그때 내 발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어. 내 발밑에서 천천히 기어오는 무언가가 느껴졌어. 나는 숨을 멈추고 발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감각을 느꼈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차가운 감촉이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어. 나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렸어. 그 감각은 점점 내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니
가슴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 나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온몸이 마비된 듯 그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리고 그 순간 내 귀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 아주 가까이에서 차가운 숨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지. 나는 그제야 눈을 떠버렸어. 그리고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보였어. 거울 속에 낡은 인형이 서 있었어. 그 인형이 마치 나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나는 공포에 질려 다시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버티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을 눈을 감고 있자 갑자기 방 안이 고요해졌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냈어. 아침이 되고 나서야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놨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 한 친구는 방에서 발소리를 들었고 다른 친구는 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우리는 그날 아침 서둘러 숙소를 떠났어. 그리고 다시는 그 폐가 근처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인형이 내 꿈에 나타나. 거울 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그 인형. 그 인형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